제1장 회귀. 시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 천산의 정상은 이미 인간의 세상이 아니었다. 수백 구의 주검들이 겹겹이 쌓여 대지를 덮었다. 강호의 네로라는 고수들이었다. 부러진 도검의 파편이 바위 틈에 박혔고 주인을 잃은 팔다리가 사방에 흩어졌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동자들은 저무는 해를 원망하듯 허공을 응시했다. 검붉게 물든 바위 한가운데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다. 사내의 몰골은 처참했다. 온몸에는 12군데의 깊은 구멍이 뚫려 내장조차 보이지 않았다. 왼팔은 팔꿈치 아래가 잘려나가 뼈끝이 하얗게 드러났다. 오른쪽 눈에는 파괴적인 검의 파동이 박혀 검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미 목숨에 심지가 다했어야 할 육체였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발밑에 쌓인 시체들의 산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고 그를 에워싼 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수천의 병력이었다. 천룡검문, 빙온궁, 창천검문, 그리고 운명교의 연합토벌대. 천하를 호령하는 5개의 거대 문파가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였다. 하늘의 도를 수호한다는 천도궁의 원로들만 16명이었다. 세상의 법칙을 깨우친 고수들이 200명을 넘겼다. 하지만 그들 중 900명은 이미 사내의 손에 목숨을 잃고 시체가 되었다. 포위한 자들의 눈에서 전의가 씻겨나갔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짐승 같은 공포였다.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3번은 죽었어야 할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신. 강호가 광마라 부르며 저주하던 자였다. 세상의 순리에서 벗어난 자이며 하늘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불길한 존재였다.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다.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찢어짐이었다. 허공의 균열 사이에서 눈부신 압력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위압감이었다. 산 정상에 있던 200명의 고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몸을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 다리뼈가 비참하게 으스러진 결과였다. 균열 속에서 거대한 눈이 나타났다. 동공도 없는 황금빛 눈동자였다. 그 차가운 시선이 도신을 내려다보았다. 운명이 없는 자여.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이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기운이 일제히 반응하며 광채를 내뿜었다. 너는 이 세계의 오류다. 도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발밑으로 피가 뚝뚝 느린 박자로 떨어졌다. 그는 오른손에 쥔 부서진 검자루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법칙을 녹여 만든 비검이었으나 이제는 날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검을 놓았다. 바위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정막을 깨웠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황금빛 눈과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했다. 도신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짓는 잔혹한 웃음이었다. 오류라고. 목소리는 잔잔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럼 내가 직접 이 세계를 고쳐주지. 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도신의 가슴팍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시간의 원천이었다. 500년 세월 동안 시간의 법칙을 모아 융합한 최후의 보루였다. 사내의 손바닥 위에서 수정덩어리가 살아있는 심장처럼 고동쳤다. 포위하던 무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천도궁의 원로 중 하나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막아라. 지금 당장 죽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사선을 넘나들며 900명을 도살한 사내의 근처로 다가가는 것은 자결행위였다. 도시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수정을 손바닥에 얹고 가슴에 밀착시켰다. 50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돌을 닦던 날부터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던 피비린내 나는 세월들. 충분히 살았다.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시간의 원천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것은 빛보다 빠른 충격파였다. 천산 정상 반경 수십 리의 공기가 일시에 증발했다. 살아있던 고수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하늘의 눈조차 균열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세상의 시간이 강제로 거꾸로 되감겼다. 도신의 자취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다시 눈을 떴다. 낯익으면서도 생경한 낡은 천장이 보였다. 갈라진 목재 틈새로 먼지가 앉아있고 군데군데 얼룩진 회반죽 벽이 보였다. 창문 틈새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햇살이 비껴 들어왔다. 도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딱 10초를 세웠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작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굳은 살도 흉측한 상처도 없었다. 혈관이 투명하게 비치는 15살 소년의 손이었다. 됐군. 그것이 전부였다. 감격의 눈물도 기쁨의 환호도 없었다. 500년을 피 안에서 살아온 자의 감각이란 그런 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남강 변방에 자리한 도시 가문의 수련장이었다. 마당에서는 집안의 어린 수련생들이 기합을 넣으며 기초 자세를 잡고 있었다. 실력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 500년 전 기억 속의 풍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3개월. 도시는 냉정하게 머리를 굴렸다. 3개월 후면 청운문이라는 문파에서 빚을 구실로 수련생들을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가문의 당주는 힘이 없어 그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도시 가문은 청운문의 부림을 받는 하급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것이 500년 전 도신이 겪었던 가혹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이번엔 그 시작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그는 수련장 마루의 한 지점을 유심히 살폈다. 서쪽 기둥에서 2번째 자리, 3번째 널빤지였다. 손톱을 틈새에 끼워 넣어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 흙더미 속에 무언가 묻혀 있었다. 주먹보다 작은 수정 조각이었다.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일정한 맥박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의 파편이었다. 500년 전에는 건물이 헐리고 나서야 우연히 발견했던 보물이었다. 당시엔 그 귀함을 몰라 그냥 예쁜 돌인 줄 알았다가 몸에 흡수되는 바람에 법칙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쓰임새를 완벽히 안다. 수정을 손에 쥐자 즉각적인 반응이 왔다. 서늘한 기운이 손끝에서 어깨를 타고 뇌리로 치솟았다. 500년 세월 동안 쌓아온 법칙의 지식들이 어린 육체 속에서 파편과 공명했다. 1단계에 머물러 있던 공력이 2단계로 도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다. 보통의 수련자가 평생을 바쳐야 도달할 경지를 순식간에 뛰어넘은 것이다. 몸이 기억을 따라온다. 그것이 회귀의 진짜 힘이었다. 500년의 깨달음을 간직한 정신과 다시 젊어진 육체. 이 둘의 결합은 세상 그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신의 안배였다. 첫 번째는 챙겼군. 그는 곧장 가문의 서고로 향했다. 먼지가 가득한 그곳은 가문의 수치처럼 버려진 공간이었다. 도시는 3번째 서가의 깊숙한 곳을 뒤졌다. 두꺼운 책자들 사이에 끼워진 낡은 양피지 한 장이 손에 잡혔다. 펼쳐보니 남강 일대의 지형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법칙 조각들이 묻힌 분포도였다.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기물이자 보물이었다. 500년 전 도시는 이 지도를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나중에야 얻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가문 서고에 잠자고 있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는 지도를 정교하게 접어 품속에 넣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가문 당주가 나와 기지개를 켜며 아이들의 수련을 독려했다. 아무도 이 서고 안에 500년의 영혼을 가진 소년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고 문을 열고 나오자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도시는 잠시 눈을 감고 온기를 느꼈다. 500년 전에는 이 평범한 햇살의 온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3개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청운문이 들이닥치기 전에 가문의 운명을 바꿀 힘을 키워야 한다. 아니, 힘을 키우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도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다.
영생. 죽지 않는 것. 하늘의 도에게도 그 어떤 법칙에게도 살해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 청운문 따위는 그 위대한 길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걸림돌이 된다면 그저 치워버리면 그만이었다. 마당으로 걸어 나가는 도신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묵직했다. 수련하던 아이 하나가 도신과 눈이 마주쳤다. 소년의 눈에 서린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안광의 아이는 움찔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렸다. 도신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도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이제 소년이 아니었다. 이미 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괴물이었다. 제2장 낙인. 피가 느렸다. 목덜미에 동맥이 파열되며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허공에서 멈춘 듯 더디게 흩어졌다. 세상의 시간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 도신의 감각이 도신의 날카로운 도신에 실려 찰나의 순간을 수천 갈래로 쪼개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소년 하나가 동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 초점이 풀린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는 장면, 그리고 경련하는 손에서 병장기가 빠져나가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도신은 피로 얼룩진 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식경 전까지만 해도 이 소년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죄책감 따위는 잃지 않았다. 후회 역시 마음의 한구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오직 확인일 뿐이었다. 이 미숙한 소년의 육신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끊어낼 수 있다는 명백한 확언. 첫 번째 살생이 가장 무겁다는 말은 평범한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500년 전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500번째 죽음보다도 가벼웠다. 영혼에 깊게 각인된 사륙의 기억이 이미 도덕의 가책을 무디게 만든 까닭이었다. 첫 번째 사냥. 예상했던 대로군. 그것은 불과 반나절 전의 일이었다. 도시 가문의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개규식 때문이었다. 15살이 된 수련생들이 법칙 감흥석 앞에 서서 제하늘을 시험받는 자리. 감흥석이 내뿜는 빛의 강도에 따라 재능의 등급이 갈리고 가문에서의 서열 또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향후 5년간 주어지는 수련 자원의 양이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이었다. 상석에는 반개의 어른들이 위엄을 세우며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자애로운 스승의 그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가축의 값어치를 매기는 장사꾼의 품평과 다를 바 없었다. 제 자식들을 앞줄에 세우고 정통 후계자인 직계 아이들을 교묘하게 뒤로 밀어낸 것 또한 그들의 수작이었다. 도시는 먼지 날리는 뒷줄 끝에 고요히 서 있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다. 그는 무미건조한 걸음으로 걸어 나가 허리 높이의 회색 수정 기둥 앞에 섰다.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돌덩이였다. 도신이 수정 위에 손을 얹었다. 1장의 시간이 흘렀다. 2장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수정 기둥은 죽은 듯 고요했다. 빛도, 진동도, 기이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3장의 침묵이 지나자 상석에 앉아 있던 반개 장로 하나가 헛기침을 내뱉으며 서늘하게 뱉었다. 손을 떼거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도신이 손을 거두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다. 보통이군, 보통이야. 저 아이의 재능은 감흥석조차 깨우지 못할 만큼 미미하단 말인가. 하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연병장을 채웠다. 도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등 뒤로 역시 직계는 가문의 자원만 낭비한다느니 쓸모없는 폐물이라느니 하는 독설이 화살처럼 박혔다. 도시는 그 모든 소리를 귓등으로 흘렸다. 감흥석은 운명의 실타래를 읽어내는 장치다. 태생부터 운명의 실을 가지지 못한 채회귀한 자신에게 반응할 리가 없었다. 500년 전에는 이 수모의 일을 갈며 복수를 다짐했으나 지금의 그에게 이것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해가 기울 무렵에 있었다. 오후가 되자 청운문의 무인들이 오만한 기세로 가문에 당도했다. 5명의 무인이었으나 그들이 풍기는 위압감은 가문 전체를 압도했다. 선두의 선자는 청운문의 부문주 설원이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4단계의 법칙을 다스리는 절정 고수. 그의 뒤를 따르는 수하들 역시 3단계 이상의 경지에 오른 강자들이었다. 가문의 당주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굽히는 당주의 모습은 가문의 수장이라기보다 청운문의 하수인에 가까웠다. 설화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을 뱉었다. 이번 개규식의 결과를 보았소. 빼어난 재능을 보인 셋을 내가 데려가겠소. 당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곡물처럼 바치라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가문의 존립이 걸린 아이들입니다. 설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대 가문의 빚이 얼마인지 잊었소. 우리 청운문이 그 막대한 부채를 이자까지 대신 치러주었음을 기억하시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요. 당주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가문을 묶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재와 자원을 빨아먹는 악순환. 도시는 500년 전에도 이 비참한 구조를 뼈저리게 겪었다. 그때 마당을 훑던 설환의 시선이 도신과 마주쳤다. 설환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재능 없는 최하 등급의 소년 따위는 그의 안중에 들어올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멸시였다. 그러나 도시는 그 짧은 찰나의 설환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다. 찬란한 금색. 이 세대 남강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기연을 품은 운명의 실. 도시는 기억하고 있었다. 2년 후, 저 설환이 어느 고대 유적에서 공간의 법칙 조각을 얻어 5단계의 경지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그 기연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다. 도시는 설환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분노도 증오도 없는 오직 차가운 포식자의 계산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다. 도시는 가문동편 수련 구역의 담벼락 아래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계 장로의 아들이자 오늘 아침 도신을 대놓고 비웃었던 도강이었다. 16살의 도강은 개규식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 청운문에 끌려갈 뻔했으나 아버지의 뒷공작 덕분에 겨우 가문에 남게 된 처지였다.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는 그의 뒤를 도신이 따르기 시작했다. 소리가 없었다. 15살의 육신은 가벼웠고 500년의 투쟁이 남긴 보법은 이 몸에서도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호흡을 닫고 발끝에 무게를 싣지 않으며 상대의 시야 밖 사각지대만을 골라 파고드는 움직임. 도강은 제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음을 꿈에도 모른 채 외곽의 수련 동굴로 향했다. 번개 파편. 저 아이의 단전 속에 잠들어 있다. 500년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필연이었다. 당시 도강은 우연히 얻은 그 파편 덕분에 가문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 그 기회는 도신의 몫이었다. 동굴 안에는 타다 남은 횃불 하나가 위태롭게 빛을 뿌리고 있었다. 술기운에 젖은 도강이 뒤를 돌아보며 흠칫 놀랐다. 이 폐물 자식이 여기까지 웬일이냐? 도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도강은 코웃음을 치며 오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를 따라온 거냐? 감히 나한테 따지러 온 거냐? 하, 보통 등급 주제에 감히 이 몸에게. 도신이 움직였다. 시간 지연 0.3초. 세상의 흐름이 늪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니, 공간 전체의 시간 흐름이 억제되었고 오직 도신만이 그 인과율을 벗어나 정상적인 속도로 공간을 갈랐다. 무인에게 0.3초는 생과 사를 가르기에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도신의 발이 도강의 발목을 정확히 짓눌렀고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그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에 쥔단도가 차가운 궤적을 그리며 목줄기를 가로질렀다. 서걱. 단 한 번의 손질로 숨통이 끊어졌다. 도강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술병이 깨지며 풍기는 독한 향과 피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도시는 시체 곁에 쭈그려 앉아 그의 단전 위에 손을 얹었다. 번개 파편.
주인을 잃은 법칙의 조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요동치고 있었다. 도신이 내력을 운용하여 그 기운을 억누르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 전신을 훑었다. 도강이 가졌던 청색의 운명의 실이 번개의 기운과 함께 도신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타인의 명운을 집어삼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포식자의 권능. 운명, 포식. 50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회귀 후에야 비로소 각성한 금단의 능력이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 그것이 이 세계의 유일한 진리지. 도신은 시신을 동굴 깊숙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간은 누구도 찾지 못할 장소였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밤바람이 피 묻은 소매를 스쳤다. 그는 담담하게 숙소로 돌아와 법칙 지도를 펼쳤다. 번개 파편 흡수 완료. 시간의 파편과 번개의 파편. 이제 두 개의 힘이 그의 단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00년의 경험은 그 흡수 효율을 극대화했고 경지는 이미 이 단계 중반을 넘어섰다. 다음 목표는 공간의 파편. 청운문의 수련 동굴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다. 한 달. 청운문의 문화생 선발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다. 합격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얼마나 영리하게 실력을 숨기고 그들의 내부로 파고들 것인가. 도시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감으며 다가올 약탈의 시간을 그려보았다. 제3장. 침투. 우드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동굴의 정적을 난도질했다. 수백 년간 동굴을 짓눌러온 봉인이 풀리자마자 대기가 비명을 질렀다. 천장에서는 집채만 한 바위 파편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졌고 바닥은 거대한 짐승이 몸부림치듯 요동쳤다. 도시는 피하지 않았다. 쏟아지는 돌가루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곳에 투명하게 빛나는 수정 덩어리가 떠 있었다. 공간 파편. 도신의 손가락이 파편에 닿는 찰나 동굴 안의 공기가 누더기처럼 기워진 공간을 비틀며 일그러졌다. 지하 속의 벽이 두 겹으로 보이며 천실이 찢어지는 파열음이 뇌리를 때렸다. 이미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시간 파편이 새로운 힘의 침입을 거부하며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두 개의 거대한 기운이 도신의 몸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뼈가 울리고 혈관이 터져나가는 고통이 몰려왔다. 양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떨렸고 입가에는 검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두 힘을 융합하려 든다면 육신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질 터였다. 참아라. 아직은 아니다. 도시는 이를 악물고 폭주하는 기운을 억눌렀다. 30초의 시간이 영겁의 세월처럼 흘렀다. 요동치던 충돌이 가라앉고 공간 파편이 단전 깊은 곳으로 안착했다. 거칠었던 숨이 가라앉고 동굴 안은 다시 무거운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1단계가 끝났다. 나직한 독백과 함께 도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빈댔다. 그것은 한 달 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필연이었다. 한 달 전, 청운문의 문화생 입문 시험날. 남강 일대에서 모여든 15명의 소년들은 저마다 빼어난 재능을 뽐내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재능이 부족한 자는 지원조차 금지된 오만한 자리였으나 그 한가운데 도신이 서 있었다. 접수 담당자가 도신을 보자마자 가소롭다는 듯 말했다. 평범한 재능은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거라. 예외 조항이 있소. 시험관의 재량으로 특별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칙 말이오. 담당자의 안색이 굳었다. 문파 내부의 비전과도 같은 상세한 규칙을 지원자가 꿰뚫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시는 500년 전 이 문파와 수십 번을 부딪히며 그들의 모든 법도와 허점을 머릿속에 각인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려나온 시험관은 도신을 구경거리 삼아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었다. 시험은 3단계였다. 만물의 법칙에 얼마나 감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 실제 대결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시험관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는 것. 첫 번째 단계에서 도시는 철저히 힘을 숨겼다. 감응을 측정하는 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도시는 무표정으로 다음 단계로 향했다. 두 번째 단계, 실전 대결. 상대는 화염의 조각을 가진 소년이었다. 소년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물덩어리가 도신의 얼굴을 노리고 덮쳐왔다. 도신은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몸을 비틀어 피했다. 옷자락이 그슬리고 땀방울이 맺혔다. 남들이 보기엔 한계에 다다른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으나 도신의 머릿속은 냉정했다.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쓴다. 네 번째 공격이 안면을 향해 쇄도하는 순간 도신은 그 찰나를 포착했다. 시간 지연. 0.1초의 틈. 불길이 허공에서 멈춘 듯 느려진 사이 도신은 유령처럼 옆으로 비껴섰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반사신경이 뛰어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도신이 비틀어버린 시간의 조각이었다. 대결이 끝났다. 그때 회랑 끝에서 지켜보던 한 노인이 도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흰 도포에 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 청운문의 은둔 고수이자 절정의 경지에 이른 현천도사였다. 시험관들이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그는 도신을 위아래로 훑었다. 방금 그것 법칙의 힘이었느냐?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천도사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눈은 속지 않는다. 너는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구나. 내가 직접 가르침을 주마. 도신은 1초 동안 생각했다. 이 사내 3년 후에 나의 심장을 찌를 원수다. 도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한 달이 흘렀다. 도신은 현천도사에 거쳐 옆 작은 방에서 기거하며 철저히 제자의 본분을 다했다. 낮에는 성실한 제자처럼 질문하고 스승이 가르치는 법칙 기술의 기초를 빠르게 흡수했다. 현천도사는 제자의 빠른 성장에 만족하며 자신의 욕심을 키워갔다. 당연하다. 잡아먹을 가축을 가장 통통하게 살찌워야 그 수확이 큰 법이니까. 밤이 되면 도시는 그림자보다 더 은밀하게 움직였다. 스승의 수련 시간, 손님이 오가는 경로, 그리고 저 멀리 천도궁과 연락을 주고받는 은밀한 통로까지 하나하나 기억했다. 사흘째 밤에는 천도궁의 연락원이 몰래 다녀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용하려는 자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도신이 500년간 배운 지혜였다. 기회는 열이틀째 되던 날 왔다. 현천도사가 문주회의로 인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신은 청운문 동쪽의 금지 구역으로 스며들었다. 이미 외워둔 경비들의 교대 시간인 3분의 빈틈. 공간 파편의 힘을 미세하게 발동하여 화염봉인 법진의 공간을 비틀어 틈새를 만들었다. 그 틈을 타 들어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도시는 마침내 공간 파편을 손에 넣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도시는 처소로 복귀했다. 저녁 늦게 돌아온 현천도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밤 3경, 스승이 깊은 수련에 들어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되자 도시는 다시 움직였다. 스승의 서재, 책상 아래 네 번째 판자. 그곳에는 천도궁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 도시는 소리 없이 문서를 펼쳤다. 도신, 도시 가문 출신, 법칙 조각 보유 확인, 운명 공백 체질, 위협 등급 상, 처리 지침 법칙 조각 수집 완료 후 즉시 제거, 증거 남기지 말 것. 그의 이름 아래 적힌 한 줄의 지침. 도시는 분노하지 않았다. 배신감도 없었다. 단지 자신이 예측했던 비극이 사실로 증명된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스승은 도신을 죽일 계획이다. 천도궁이 그것을 지시했다. 시기란 법칙 조각이 충분히 모인 다음이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쓸 것을 다 쓰면 된다. 도시는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능력대로 그는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고요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장에 제일 먼저 나온 도신을 보며 현천도사가 웃었다. 내 흡수 속도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 속도라면 석 달 안에 3단계도 가능하겠어. 가르침 덕분입니다,
사부님. 스승은 풍성한 수확을 앞둔 농부의 웃음을 지었고, 제자는 사냥감을 함정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웃음을 지었다. 두 개의 웃음이 완벽하게 다른 뜻을 품은 채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제4장 융화. 숲이 통째로 지워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대지가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허공으로 비산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렸던 아름드리 고목들이 뿌리째 뽑혀나가 수십 길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단단한 바위들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충격파의 중심에서 반경 50장에 이르는 공간이 단 한 호흡 만에 초토화된 것이다. 자욱했던 흙먼지가 대지에 가라앉았다. 파멸의 낙인처럼 패인 구덩이 한가운데 소년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꼿꼿이 세운 몸 위로 두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 심연 같은 눈동자 안에서는 기이한 조화가 일렁이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좌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생성되는 신비로운 문양. 찰나에 생겼다가 사그라지는 그 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시공법칙. 마침내 그 금단의 힘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사흘 전이었다. 도시는 청운문의 뒷산, 인적조차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겼다. 스승인 현천도사에게는 홀로 폐관하여 경지를 닦겠다고 했고, 스승은 기꺼이 이를 허락했다. 제자가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어 한계를 깨부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나중에 거둘 열매를 더 탐스럽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숲 안쪽의 빈터를 골라 자리를 잡았다. 만약 기운이 폭발하여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한동안은 들키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이었다. 그는 가부좌를 들고 앉아 숨을 골랐다. 사흘간 그는 먹지 않았고 자지 않았으며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다. 500년의 세월을 건너온 기억 속에는 이런 고행의 순간이 수십 번도 넘게 각인되어 있었다. 육신은 이미 굶주림을 잊고 법칙의 기운을 흡수하여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단전 안에서는 시간의 파편과 공간의 파편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충돌했다. 첫날은 지독한 진동의 향연이었다. 몸 내부에서 상극의 기운인 두 파편이 서로를 밀어내며 날뛰었다. 뼛속까지 진동이 전해져 골수가 울렸고, 단전은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혈관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도시는 그 고통을 억누르지 않았다. 억지로 누른다면 두 기운은 결코 하나로 섞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인내하며 두 파편이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둘째 날은 생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밤새도록 파편들이 도신의 몸을 무대 삼아 전쟁을 벌였다. 손가락 끝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눈 흰자위는 핏발이 서서 붉게 물들었다. 나무 둥치의 등을 기댄 채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흡사 아수라와 같았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본래 감정에 기복이 없는 그였기에 오직 냉정한 이성으로 고통의 파도를 넘겼다. 500년 전, 이 두 기운을 융합하는 데 8달이 걸렸다. 허나 지금은 사흘 안에 끝내리라. 사흘째 새벽이었다. 동이 트기 직전, 만물이 가장 어두운 정막 속에 잠기는 시간. 도신의 단전 깊은 곳에서 거대한 결합이 일어났다. 서로를 밀어내던 두 파편이 마침내 저항을 멈추고 하나의 점을 향해 기울었다. 그 찰나였다. 공기가 터져나가는 파열음이 먼저 숲을 갈랐다. 이어 도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밀어내는 충격파가 사방을 휩쓸었다. 나무는 비명도 없이 뽑혔고 바위는 가루가 되었으며 대지는 움푹 패였다. 그 파멸의 중심에서 도시는 눈을 떴다.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공간은 촘촘한 격자처럼 나뉘어 그 틈새가 보였고, 시간의 흐름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결이 보였다.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면서도 결코 겹치지 않는 경지. 그것이 진정한 시공법칙 소유자의 시야였다. 500년 전의 감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명확했다. 됐다. 청운문 내에서 열리는 청년 수련생들의 경합, 전룡무예가 막을 올렸다. 이름은 장엄했으나
실상은 각 문파의 어린 수재들을 모아놓고 실력을 품평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강호의 정보 조직인 천기각이 뒤를 봐주며 장차 강호를 이끌 인재를 미리 발굴하려는 목적이 컸다. 도신이 경합의 접수처 앞에 섰다. 소속과 이름을 대라. 소속은 없다. 이름은 도신. 담당자가 고개를 들어 도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루한 차림에 소속조차 없는 소년의 등장에 냉소가 서렸다. 법칙에 대한 감흥을 측정해야 한다. 옆에 있는 감흥석에 손을 얹어라. 도신이 무심히 옆에 놓인 수정 기둥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고요하던 감흥석이 비명을 지르듯 진동하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맑았던 수정 안쪽에서부터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더니 사방으로 조각나 흩어졌다. 접수처 주변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감흥석은 기운에 반응하여 빛을 내는 도구지 결코 터지는 물건이 아니었다. 소속 없는 도신이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담당자가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참가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명문가인 창천검문의 제자 하나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소속도 없는 떠돌이가 여기 왜 왔나 모르겠군. 구경이나 하다가 돌아가라. 도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스쳐 지나가며 속으로 읊조렸다. 구경은 내 놈이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대결. 상대는 청운문의 우량한 제자 오연이었다. 번개의 파편을 2개나 보유하여 이번 경합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자였다. 그는 도신을 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렸다. 근본도 없는 놈이 내 상대라니 대진표가 한참 잘못됐군. 심판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오연이 뇌전의 법칙을 끌어올렸다. 발 아래에서 푸른 번개가 일더니 그의 신형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눈으로 쫓기 힘든 속도로 도신의 측면을 향해 뇌전이 실린 주먹이 쇄도했다. 공간 이동. 도신의 몸이 신기루처럼 일렁이더니 삼장 옆으로 호련히 이동했다. 오연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 충격으로 경기장 바닥이 쩍 갈라졌다. 오연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번개도 바람도 아닌 공간 자체가 뒤틀리며 상대가 이동한 것이다. 도신이 무심하게 움직였다. 시간 지연. 0.5초의 찰나. 오연의 시야 속 세상이 진득한 기름 속에 잠긴 듯 느려졌다. 그 기괴한 정적 속에서 도신이 다가갔다. 오연의 눈에는 도신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바로 코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도신의 손바닥이 오연의 명치를 정확히 짚었다. 오연의 몸이 꺼겼다. 무릎이 바닥을 치고 이마가 지면에 닿았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경합이 시작된 지 불과 3초 만이었다. 두 번째 대결. 얼음의 법칙에 특화된 빙온궁의 제자 여설이었다. 그녀는 영리하게도 시작하자마자 경기장 바닥을 빙판으로 만들어 도신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다. 이어 사방에서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날려 소모전을 유도했다. 도신은 시간을 가속했다. 자신에게 흐르는 시간만을 2배로 앞당겼다. 여설의 눈에는 쾌속하게 날아가던 얼음. 송곳 사이를 도신이 마치 한가로운 정원을 산책하듯 피하며 다가오는 것으로 보였다. 어느새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난 도신의 손날이 목덜미를 가볍게 쳤다. 기절이었다. 2초. 단 2초 만에 승부는 결정났다. 세 번째 대결에서는 거센 화염의 법칙을 부리는 자를 만났다. 사방에서 불기둥이 솟구쳐 도신을 집어삼키려 했다. 도신은 담담히 손을 내저었다. 공간 절단.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화염들이 그 선에 닿는 순간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고 곧이어 공격자의 등 뒤에서 다시 나타났다. 제 불길에 제 몸을 대인 상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3초. 관중석의 비웃음은 이미 경악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준결승의 무대. 이번 상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무명의 청년이었다. 소속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기운을 갈무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도신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주위에 얽힌 운명의 실을 포착했다.
진득한 핏빛을 띤 붉은 실. 운명교라 불리는 사교의 첩자가 분명했다. 청년이 먼저 수를 썼다. 운명, 강화. 주변 공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그물이 쳐졌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여 상대의 수법을 미리 예견하는 신비로운 술법이었다. 일반적인 고수라면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년은 도신이 오른쪽으로 피할 것을 확신하며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도신은 왼쪽으로 움직였다. 청년의 눈이 경련했다. 운명의 예견이 틀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의 흐름을 비웃듯 반대로 움직였다. 운명의 실이 닿지 않는 자.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변수가 눈앞에 있었다. 청년이 혼란에 빠진 찰나 도신은 시공의 힘을 동시에 펼쳤다. 시간 지연 속에서 공간 이동을 통해 청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도신의 손바닥이 청년의 가슴팍에 닿았고 공간 압축의 힘이 몸 내부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청년은 한 바가지의 선혈을 쏟아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관중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예언에 가까운 힘을 가진 운명교의 수련자가 이토록 무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강호가 들끓었다. 저 이름 없는 소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 경악 섞인 외침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경합장 가장 구석진 기둥 그늘 아래 현천도사가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체제자의 승리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제자가 어느 정도 하나 보려는 여유로운 눈빛이었으나 지금은 달랐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공법칙을 다루며 운명의 장난조차 통하지 않는 수련자.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구나. 현천도사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제자를 거둘, 즉 수학의 시기를 앞당겨야겠다는 음흉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도시는 상대를 바라보는 와중에도 뒤에서 사라지는 스승의 기척을 놓치지 않았다. 500년 전 전장을 누비던 감각은 뒤에서 숨을 참는 자의 기척까지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 예상보다 빠르다. 도시는 차분히 계획을 수정했다. 경합이 끝난 직후 대회장 출구로 향하는 도신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청운문의 원로 장로 중 한 명인 도혜였다. 60대의 노구였으나 4단계 법칙을 깨우친 고수로 문파 내 서열 3위에 달하는 권력자였다. 잠깐 멈추어라. 도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도의 장로가 오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며 다가왔다. 오늘 내 놈이 보여준 수법은 시공법칙이 분명하다. 문파의 자원을 써서 수련한 제자라면 그 경로를 문파와 공유할 의무가 있다. 어디서 배웠으며 어떤 순서로 파편을 융합했는지 상세히 적어내놓거라. 명분은 규정이었으나 실상은 남의 비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갈취였다. 도시는 장로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적이 흐른 지 3초가 지났을 때 도신이 입을 열었다. 장로님, 운명의 실이 보이십니까? 장로가 무슨 헛소리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의 실은 흑색입니다. 도의 장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년 봄, 장로님은 단독 수련 중에 법칙 조각이 폭주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단전이 터져 죽게 되겠지요. 아주 고통스럽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장로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제 예언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실의 색을 잘못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신이 차갑게 말을 던지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등 뒤에서 장로가 가슴팍의 단전 위치를 허망하게 짚는 모습이 느껴졌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공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을 터였다. 대회장 밖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도신의 그림자 또한 그만큼 길게 뻗어나갔다. 그는 오늘 실전에서 사용한 시공의 힘을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공간 이동 후에 남는 잔상과 시간 가속의 짧은 지속 시간 등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보였다. 한 달 안에 모두 완벽하게 다듬으리라. 그리고 스승, 현천도사.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으나 당장 대응할 생각은 없었다. 아직 스승에게서 뽑아내야 할 정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천도궁 본산의 위치. 그것만 알아내면 스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도시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등 뒤로 소란스러운 세상을 남겨둔 채 강호는 오늘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도신. 이 이름이 장차 강호의 천명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5장 배신. 날카로운 손날이 심장을 관통했다. 방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등 뒤에서 시작된 비열한 습격이었다. 법칙의 위력을 실어 강철보다 단단하게 응축된 손날은 인간의 육신을 한낱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등을 뚫고 들어온 손끝이 흉통을 가르고 가슴 앞쪽으로 시퍼런 살기를 머금은 채 솟구쳐 나왔다. 울컥 뜨거운 선혈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찢겨나간 대동맥에서 솟구친 핏방울이 동굴 벽면을 붉은 점들로 수놓았고 차가운 돌바닥을 적셨다. 도신의 몸이 맥없이 앞으로 꺾였다.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고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은 두 손 아래로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생명의 잔해들이 검붉게 번져나갔다. 뒤쪽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하늘의 도에 반하는 가련한 존재여. 이제 그만 사라지거라. 스승, 현천도사였다. 단 한 번도 온기를 머금은 적 없던 만년한설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동굴 안을 서늘하게 메웠다. 모든 비극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천도사가 도신을 은밀한 처소로 불렀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스승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도신아, 너에게만 전수하고 싶은 특별한 수련법이 있다. 내 직접 너의 벽을 깨뜨려주고 싶구나. 청운문 외곽에 버려진 동굴로 오너라. 셋이서만 행하는 극비의 수련이니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방해받고 싶지 않구나. 도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를 머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천도궁의 비밀 문서에 적힌 처리 지침. 법칙의 조각들을 모두 수집한 수련자는 이용 가치가 다하는 즉시 말살한다. 천룡무에서 도신이 시공의 법칙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현천도사의 살심은 이미 방아쇠를 당긴 상태였을 것이다. 도신은 약조한 시각보다 한 시즌 일찍 동굴 주변에 당도했다. 공기가 머금은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련 동굴에서 나는 이끼 냄새나 흙냄새가 아니었다. 살기를 억누른 인간이 숨어 있을 때 풍기는 기이한 악취였다. 극도의 긴장감에 체온이 상승하고 그것이 습한 공기에 녹아들면 은신한 자들의 위치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확히 3명의 기척이 동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천도궁의 수하 셋이 먼저 와 매복하고 있군. 예상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구나. 도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약조한 시간에 맞춰 천천히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고 벽면에서 타오르는 횃불 하나만이 불안하게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현천도사는 안쪽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도시는 담담하게 다가갔다. 5걸음, 4걸음, 그리고 3걸음. 현천도사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십일 동안 제자를 인자하게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었다. 한 줄기 온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오직 목표물을 사냥하려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동안 씌워놓았던 얇은 가면이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얼음장 같은 본색만이 남았다. 여기까지다, 도신. 도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2걸음을 더 다가가 스승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등 뒤 왼쪽으로 2보, 오른쪽으로 3보, 그리고 정면의 스승 뒤로 5보. 셋 모두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위치다. 찰나의 순간
현천도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법칙의 기운이 실린 일격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도신의 등을 관통했다. 심장이 꿰뚫렸다. 도신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것은 연기가 아닌 실제의 고통이었다. 법칙이 실린 일격은 육신의 방어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력이었다. 막고자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도신은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내주어 적의 방심을 유도했다. 선열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동굴 바닥을 순식간에 검붉게 적셨다. 현천도사가 쓰러진 도신의 머리맡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가진 법칙의 파편들은 이제 천도궁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늘의 도에 거스르는 자의 최후란 이토록 허망한 법이지. 그는 손을 뻗어 도신의 단전에 갖다 대었다. 법칙 파편을 강제로 추출하는 비기가 시작되었다. 시간의 파편, 공간의 파편, 번개의 파편이 하나씩 빗무리와 함께 몸 밖으로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10번의 긴 호흡이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도신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현천도사의 손이 돌연 멈췄다. 살아있다는 기미가 느껴진 것은 아니었다. 죽어가는 자의 눈이 잠시 열려있는 경우는 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추출되던 법칙의 파편들이 기이한 저항을 일으키고 있었다. 본래 수련자가 절명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파편들이 마치 굶주린 괴수가 먹잇감을 문 것처럼 단전 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빠져나오지 않으려 했다. 생명줄이 아직 끊기지 않았군.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현천도사는 그렇게 판단하며 추출을 강행했다. 그것이 그가 범한 평생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였다. 도신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억눌려 있던 시간의 법칙이 극미량 발동되었다. 시간 역행. 범인은 오직 심장 주변 사방 두치뿐이었다. 세상을 되돌릴 거대한 힘은 없었으나 찢겨나간 심장의 조직만큼은 관통당하기 직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으나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상이 견뎌낼 수 있는 중상으로 변모했다. 동시에 공간의 법칙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공간 재배치. 그는 체내 혈류의 경로를 미세하게 뒤틀어 대동맥의 파손된 부위를 우회시켰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공간을 재편한 것이다. 출혈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도신은 계속 엎드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현천도사의 손이 자신의 단전을 헤집으며 파편들을 앗아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시간의 파편, 공간의 파편, 번개의 파편. 세 조각 모두 가져가는군. 도신은 그 감각을 뼈에 새겼다. 스승이 파편을 어느 손에 쥐었는지, 그것을 품속 어느 자리에 넣었는지 명확히 기억했다. 가져가거라. 내 다시 빼앗으면 그만이니. 마침내 추출을 끝낸 현천도사가 몸을 일으켰다. 됐다. 시신을 치워버려라. 수아 하나가 다가와 도신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도신의 몸이 질질 끌려갔다. 도신은 끌려가면서도 숨소리를 극한으로 죽였다. 심장은 필사적으로 박동하고 있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기에 그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멀어지는 발소리. 셋, 둘, 하나.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동굴 안을 메웠다. 도신이 몸을 일으켰다. 양팔로 바닥을 밀어 올리자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다시금 울컥 쏟아졌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시야는 빙글빙글 돌았다. 공간 재배치로 즉사는 피했으나 가슴의 구멍은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도신은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공간에 힘을 실었다. 벌어진 조직을 강제로 압박하여 지혈을 시도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으나 최소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상태는 되었다. 동굴 입구로 기어나오자 밖은 달조차 뜨지 않은 삭막한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오히려 도신에게는 천혜의 구원이었다. 그는 방향을 잡았다. 남강의 외과, 10년 전 화재로 버려진 지낡은 폐가, 500년 전 그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몸을 숨겼던 기억 속의 장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평소라면 한 식경이면 도달할 거리였으나 4시간이 넘게 소요되었다. 3번을 쓰러졌고 그때마다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다시 일어났다. 마지막 1시간은 나무와 담벼락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이동했다. 마침내 폐가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등을 기댔다. 눕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한 번 누우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기에 그는 꼿꼿이 앉아 밤새도록 상처와 싸웠다. 파편들은 빼앗겼으나 몸속에 잔류한 법칙의 찌꺼기들을 긁어 모았다. 그것으로 상처의 시간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역행시켰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으나 생명의 끈을 붙들기엔 충분했다. 이틀이 지났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전무했다.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빗물을 받아 목을 죽이며 버텼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상처가 닫혔다. 기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기동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도시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법칙 파편 전무. 수련 단계는 사실상 최하층으로 추락. 체력은 3할 뿐.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500년의 기억 속에는 이보다 더 처참한 지옥이 12번도 더 있었다. 동료도 없고 무기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버텨야 했던 그 숱한 밤들. 그는 그 모든 밤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이 정도 시련은 그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사흘째 밤, 도시는 처음으로 폐가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처마 밑에 기대어 서자 남강의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늘에는 쏟아질 듯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인위적인 불빛이 닿지 않는 이곳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깊고 푸르렀다. 그는 별을 보지 않았다. 그저 공허한 하늘을 바라보며 현천도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인자함이 거쳐나간 자리에 남은 그 차가운 눈동자. 처음부터 그 눈에는 제자를 향한 따뜻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십 일 동안 그 차가움 위에 얇은 막을 씌워두고 있었을 뿐. 배신감도 분노도 잃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한 바가 없었으니 실망할 이유도 없었고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감정의 동요도 따르지 않았다. 분노란 오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하늘을 향해 아주 낮고 고요하게 속삭였다. 현천도사. 잠시의 정적. 천도궁. 기억해 두라는 경고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저주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신만의 방식인 지독한 선전포고였다.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확고한 결의였다. 그는 다시 폐가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다시금 계획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법칙의 파편을 다시 모아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이지만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500년 전에는 20년이 걸렸던 길이지만 지금은 지도가 있고 위치를 알며 추출하는 비기마저 꿰뚫고 있다. 석 달. 빠르면 석 달이면 충분하다. 가슴의 상처가 욱신거리며 맥동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500년의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고통을 수백 번도 더 견뎌온 그였다. 하늘 위로 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으나 도시는 그저 눈을 감고 다음 수를 구상할 뿐이었다. 제6장. 포시. 지독한 악취가 코끝을 먼저 찔렀다. 그것은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선열의 내음. 그리고 무엇보다 참혹한 것은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살점이 내뱉는 누린내였다. 도시는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시야가 트이기 전이었으나 공기 중에 떠도는 기운만으로도 이미 알 수 있었다. 이 울타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쉬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마을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황량한 흙먼지 위로 시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장정이나 아낙, 백발의 노인과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의 구분이 없었다. 그저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이 죽음의 조각으로 변해 있을 뿐이었다.
평화로웠을 가정의 문은 무참히 부서져 있었고 방 안까지 들이닥친 흉수들에게 끌려 나온 흔적들이 마당마다 선명했다. 맨손으로 흙바닥을 긁으며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자들의 손톱 자국 위로 검붉게 굳은 핏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마을의 생명줄이었을 우물가에는 도망치려던 세 사람이 한데 포개진 채 싸늘한 육신으로 남겨져 있었다. 마을 끝자락의 곡식 창고에서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향해 혓바닥을 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을 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전체에서 숨을 내뱉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멸절했기 때문이다. 혈마교였다. 도시는 이 참상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피해의 법칙을 뒤트는 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특유의 기괴한 자국이 남기 마련이다. 시신에 새겨진 상처들은 단순히 날붙이에 베인 것이 아니라 마치 신체 내부에서 밖으로 혈기를 강제로 빨아낸 것처럼 흉측하게 벌어져 있었다. 이는 혈마교의 무리들이 혈기 흡수의 술법을 펼쳐 마을 사람들의 생명력을 제물로 삼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지맥 아래에는 죽음의 기운이 응축된 사열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왔군. 예상보다 발걸음이 빠르다. 법칙의 지도에 각인된 위치였다. 죽음의 법칙 파편이 대량으로 매장된 저주받은 땅. 혈마교는 이 사열지를 개방하기 위해 살아있는 제물들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다. 마을 전체가 그들의 욕망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도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신은 거리를 가로질렀다. 시신들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발끝에 핏물이 닿지 않도록 무심히 피하며 걸을 뿐이었다. 그때 아주 낮은 소리가 고막을 두드렸다. 그것은 곡소리도 고통의 찬 신음도 아니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내뱉는 짧고 얕은 숨소리였다. 무언가에 눌려 나오지 못하는 가냘픈 생명의 떨림이었다. 도시는 방향을 잡았다. 왼쪽, 무너진 담벼락 뒤였다.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아이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피가 아니었다. 소녀의 앞에는 한 사내가 엎드린 채 죽어 있었는데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다. 소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아비의 등 뒤에 매달려 있었다. 두 손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하얗게 질린 채 움켜쥐고 있었다.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신과 눈이 마주쳤다. 퉁퉁 부어오른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조차 말라버린 자리에는 오직 텅 빈 공포만이 들어차 있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가냘픈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도시는 소녀를 응시하며 그 운명의 실을 확인했다. 짙은 청색이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토록 강렬한 색을 띠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는 소녀가 범상치 않은 기연을 타고났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아이의 정신이 무너진다면 그 귀한 운명 또한 그대로 소멸할 터였다. 여기서 끊기기엔 아깝군. 도신의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은 지극히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소녀의 두 손을 보았다. 죽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쥔 그 작은 손가락에 서린 악착 같은 의지. 도망치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오직 죽은 아비 곁을 지키며 옷자락을 움켜쥔 그 모습이 도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도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낡고 두터운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소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의 떨리는 어깨 위로 따뜻한 옷을 덮어주었다. 소녀가 눈을 깜빡였다. 이제 괜찮다. 정말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그 두 글자를 들은 순간 비로소 경직되어 있던 손가락에서 힘을 풀었다. 아비의 옷자락을 놓고 도신의 외투를 생명줄처럼 붙들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도신은 소녀의 옆에 묵묵히 머물렀다. 억지로 등을 두드리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가 마음속의 공포를 눈물로 다 쏟아낼 때까지 고요한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켰다.
이윽고 울음이 잦아들자 도신이 몸을 일으켰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월이요. 작은 달이라고 불러요. 소월이라. 여기서 나가라. 마을 북쪽으로 2시진을 걸어가면 주막이 나올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남김없이 전해라. 소월은 도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이답지 않은 예리함으로 소녀는 느낀 모양이었다. 이 남자가 향하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저씨는요? 볼 일이 있다. 소월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 사람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명 위험한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것이다. 죽으면 안 돼요.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녀는 외투를 꼭 쥔 채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2번 뒤를 돌아보았으나 3번째는 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나갔다. 도시는 그 작은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짧은 감상은 여기까지다. 도시는 몸을 돌려 혈마교 본산을 향했다. 마을에서 반시진 거리에 위치한 그곳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든 거대한 석조 요새였다. 성벽은 높았고 막루마다 서슬퍼런 감시의 눈길이 가득했다. 정문 앞에는 10명의 정예 경비가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의 교도와 교주 혈천마가 도사리고 있었다. 도신이 정문 앞에 섰다. 경비들이 그를 발견하고 병기를 치켜들었다. 정지하라. 이곳은 공간 절단. 도신의 손날이 허공을 갈랐다. 경비 10명의 눈앞 공간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선이 그어졌다. 찰나의 순간 공간이 안으로 접히며 그 안에 있던 육신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압축되어 바닥에 처박혔다. 뼈가 가루가 되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파열음이 뒤늦게 공기를 울렸다. 도시는 멈추지 않고 요새 안으로 침입했다. 사방에서 핏빛 기운을 뿜어내는 교도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피를 공중에 띄워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공간 이동. 도신의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교도들의 한복판에서 호련히 나타났다. 그의 양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적의 목숨을 끊는 대신 정확히 단전을 노렸다. 법칙의 조각이 깃든 근원을 가격하자 적들의 기운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운명, 포식. 쓰러진 자들에게서 내 줄기에 희미한 운명의 실이 뽑혀 나와 도신에게 흘러들었다. 그 뒤를 따라 법칙의 파편들이 단전 속으로 스며들었다. 시간 지연. 등 뒤에서 달려드는 다음 무리를 향해 도신이 시간을 비틀었다. 0.3초의 틈. 그 짧은 찰나의 공간 이동을 연계하여 선두의 눈앞에 나타났다. 적이 무기를 휘두르기도 전에 도신의 일격이 가슴을 관통했다. 운명 포식이 다시 발동되며 도신의 수련 단계가 요동쳤다. 법칙 조각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심장의 상처가 주는 통증이 줄어들고 몸의 기틀이 견고해졌다. 이것이 운명 포식의 징가로군. 싸울수록 강해진다. 마침내 본관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혈천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50줄의 나이, 얼굴의 절반을 뒤덮은 흉측한 붉은 문신과 핏빛으로 충혈된 눈동자가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었다. 그는 5단계 법칙 군주로 이 일대에서 적수를 찾기 힘든 고수였다. 어린 놈이 감히 혈마교 본산에 발을 들이다니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혈천마가 팔을 들자 그의 피부 구멍마다 진한 혈수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공중에서 응축되어 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핏빛 창으로 변했다. 혈창. 혈천마가 창을 던졌다. 5단계 사용자의 법칙은 그 아래 단계와 차원이 달랐다. 공기가 찢어지는 파공음과 함께 창이 도신을 향해 쏟아졌다. 그러나 도신은 피하지 않았다. 공간 이동. 창이 통과하는 공간을 비틀어 궤적을 꺾어버렸다. 도신의 형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핏빛 창은 허공에서 사라졌다가 돌연 혈천마의 등 뒤에서 출현했다. 자신의 일격에 자신이 꿰뚫린 혈천마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5단계의 강자답게 그는 즉시 법칙으로 상처를 봉합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는 그 0.5초의 틈을 주지 않았다. 시간 지연과 공간 이동을 동시 발동했다.
혈천마의 정면에 나타난 도신이 무릎 높이에서 다리를 걷어찼다. 법칙 강화를 실은 일격은 혈천마의 무릎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으스러뜨렸다. 우두두. 뼈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혈천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려 발버둥 쳤으나 어깨에 박힌 혈창과 부서진 무릎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도신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는 고요했고 눈빛은 서늘했다. 살아있는 놈이 하나라도 남아선 안 된다. 혈천마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번졌다. 내 놈이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도신은 대답 대신 혈천마의 목을 발로 지그시 밟았다. 운명, 포식. 수만 명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키워온 혈천마의 붉고 굵은 운명의 실이 보였다. 도신이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단숨에 뽑아 올렸다. 혈천마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다가 이내 늘어졌다. 붉은 운명의 실과 피의 법칙 결정 3개가 도신의 몸으로 흡수되었다. 그 순간 단전 속의 기운이 폭발하며 2단계의 상한을 뚫고 3단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도신은 지하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피로 이미 절반쯤 개방된 사열지가 있었다. 봉인이 풀린 틈으로 죽음의 법칙 파편들이 무수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신은 손바닥을 펼쳐 그 기운을 빨아들였다. 한꺼번에 수십 개의 파편을 흡수했음에도 운명 포식으로 단련된 그의 육신은 무리 없이 받아냈다. 죽음 법칙 파편 18개. 모든 수확을 마친 도신은 요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본산 내부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간부들의 시신을 지나치며 잔류한 운명의 조각들까지 남김없이 거두었다. 오늘의 수확. 피의 결정 셋, 죽음 파편 18, 운명의 실 수십 가닥. 나쁘지 않다.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소월은 주막 처마 밑에 오연히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웅성거리는 주막 사람들이 가득했다. 소월은 도신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달려오지는 않았으나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깨에는 여전히 도신의 외투가 걸려 있었다. 살아있네요. 그래.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은 다시 붉게 물들었으나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도신은 주막 주인에게 아이의 장례를 부탁하며 무거운 금덩이 하나를 건넸다. 이 아이, 가족을 잃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보살펴다오. 주인의 눈빛이 도신의 기세에 눌려 깍듯하게 변했다. 도신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소월이 큰 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도신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도신. 소월은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다. 길을 걷는 신 도신. 그날 밤 도신은 처음으로 3단계 법칙 사용자의 경지를 만끽했다. 법칙의 영역이 몸 밖으로 확장되며 세계가 더 넓고 선명하게 보였다. 허공에 떠도는 운명의 실들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그는 남강을 벗어나 다음 목표로 향했다. 청운문의 현천도사, 그리고 그 뒤에 도살인 천도궁, 석달이다. 그들을 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제7장 청산. 지면을 억척스럽게 움켜쥐고 있던 거대한 돌기둥들이 뿌리째 뽑혀 올라갔다. 수십 년간 청운문의 위용을 떠받치던 들보가 비틀리고 기와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는 파열음으로 변했다. 폭발은 없었다. 다만 만물을 지탱하던 질서가 송두리째 뒤집혔을 뿐이다. 청운문의 본관은 거대한 괴수의 사체처럼 맥없이 가라앉았다. 흙먼지가 태양을 삼켰다. 파편이 화살처럼 사방으로 비산했다. 아수라장이 된 잔해 속에서 수련생들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딛고 선 담장조차 이미 땅의 인력을 거부한 채 부유하고 있었다. 그 파멸의 중심에 도신이 서 있었다. 병기도, 상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등을 곧게 세우고 서서 무너지는 문파의 역사를 무심히 응시했다. 무너지는 전각들의 잔해가 발치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나갔다.
돌아온 게 아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휘돌았다. 청산하러 온 것이다. 석 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시는 남강의 거친 산맥을 피로 물들였다. 그는 법칙 지도에 새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회수했다. 죽음의 파편, 번개의 파편, 그리고 불의 파편까지. 운명 포식의 권능으로 소규모 마도 세력셋을 괴멸시키며 그들의 근간을 흡수했다. 마침내 단전 안에서 소용돌이 치던 기운이 임계점을 넘어 4단계 법칙 사용자의 경지에 도달했다. 석 달 전의 도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보유한 법칙 조각의 양도, 내공의 깊이도, 법칙을 융합하여 부리는 숙련도도 이미 상식을 초월해 있었다. 사부에게서 배운 비기들과 배신당하며 뼈에 새긴 사무친 증오, 그리고 혈마교의 무리들을 도륙하며 얻은 실전의 감각이 그를 완성했다. 충분하다. 도시는 홀로 청운문의 정문 앞에 섰다. 병기는 필요치 않았다. 전날 밤 짐을 챙기며 손에 잡았던 검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에게 쇠붙이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다. 문지기 둘이 창을 고쳐 잡으며 앞을 막아섰다. 정지하라. 이곳은 감히. 도신이 오른손 검지를 가볍게 치켜들었다. 공간 파편. 극미량의 힘이 공기를 갈랐다. 소리도 비명도 없었다. 창을 들고 서 있던 두 사내가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300장 상공으로 위치가 비틀렸을 뿐이다. 그들이 다시 지면에 닿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터였다. 도시는 비어버린 문 안으로 유유히 걸음을 옮겼다. 청운문이 요동쳤다. 경보법진이 요란하게 울리며 수백 명의 수련생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본관 계단 위에는 문주 도화가 장로 셋을 대동한 채 나타났다. 장로들은 모두 3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는 강호에서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었다. 도화가 살기를 뿜으며 포효했다. 도신, 내 놈이 정령 죽음을 자초하러 이곳에 다시 발을 들였단 말이냐. 도신은 멈추지 않았다. 5걸음, 4걸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청운문 전체를 서늘하게 훑었다. 청산하러 왔습니다. 도화의 손이 내려감과 동시에 장로 셋이 일제히 법칙을 전개했다. 3방향에서 짓눌러오는 압도적인 압박감. 첫 번째 장로가 화염의 법칙을 뽑아 올렸다. 두 팔에서 솟구친 물기둥이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며 도신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공간 전환. 도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불길이 육신에 닿기 직전 그 앞에 공간을 뒤집어 버렸다. 정면을 향하던 화염이 돌연 장로의 등 뒤에서 터져 나왔다. 제 불에 제 몸이 타들어가는 비명이 짧게 단절되었다. 두 번째 장로는 대지의 법칙으로 지면을 폭파시켰다. 집채만 한 바위들이 도신의 머리 위로 포탄처럼 날아들었다. 공간 봉인. 쇄도하던 돌덩이들이 허공에 박힌 듯 멈춰섰다. 공간 자체가 그것들을 움켜쥐어 박제해버린 것이다. 도시는 곧바로 손을 뻗어 장로의 신형을 가두었다. 장로의 몸 주위 반차 공간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법칙을 운용하려 해도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공중에 박제된 채공포에 질린 눈만 굴릴 뿐이었다. 이것은 영구적인 감옥이었으며 도시는 그를 풀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세 번째 장로는 번개의 법칙을 부리며 측면을 노렸다. 신법이 빠른 자였다. 뇌전처럼 이동하며 도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손날을 휘둘렀다. 도신이 그 손목을 낚아챘다. 운명, 포식. 접촉과 동시에 굶주린 아귀처럼 장로의 명운을 빨아들였다. 장로의 몸을 지탱하던 운명의 실이 끊어지는 순간 그를 감싸던 법칙의 광채가 사그라졌다. 그는 평범한 노인의 육신으로 되돌아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단 3초였다. 장로 셋이 무력화되자 마당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기세등등하던 수련생들은 담장에 등이 닿을 정도로 뒷걸음질 쳤다. 계단 위에 도화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도화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마지막 칸에 발을 딛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내 모든 것을 주겠네.
천하를 호령하던 청운문의 문주가 글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강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루한 광경이었다. 도신이 그 앞에 섰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도화가 고개를 들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폐인. 도신이 한차 한차 얼음 송곳처럼 내뱉었다. 실험 대상. 그리고 제거 대상. 도화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기엔 이미 늦었다. 그가 두 손을 넓게 펼쳤다. 4단계로 진화한 시공법칙이 청운문 부지 전체를 거대한 그물처럼 덮었다. 공간 분리. 붕괴는 다시 기둥부터 시작되었다. 대지와 연결된 모든 구조물이 인위적으로 잘려나갔다. 지지대를 잃은 서고가 무너지고 종루가 꺾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정각들이 맷돌에 갈리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수련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공간이 뒤틀린 마당에서 그들이 갈 곳은 없었다. 도화는 기어서라도 달아나려 했으나 다리의 힘이 풀려 그저 자네 속을 뒹굴 뿐이었다. 본관이 무너졌다. 수련관이 무너졌다. 서고와 담장이 무너졌다. 청운문이라는 거대한 문파가 단 1시간 만에 지면에서 지워졌다. 먼지가 도신의 얼굴을 덮었으나 그는 털어내지 않았다. 짙은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자네 위로 내려앉았다. 이름 높던 문파의 흔적은 이제 돌무더기와 썩은 나무 토막뿐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강호 전체가 전율했다. 청운문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다. 도신은 자네 속에서 도화를 끌어냈다. 무너진 기둥 사이에 다리가 끼어 숨만 간신히 붙어있던 그를 마당 한복판에 앉혔다. 도화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다. 그러나 도신이 기다리는 것은 이 패배자가 아니었다. 싸늘한 기척이 뒤를 밟았다. 폐허 외곽, 무너진 담장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다. 기운을 완벽하게 죽였으나 도신의 감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오래 서 계셨군요, 사부. 도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천천히 현천도사가 자네를 밟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청운문의 자네와 도신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정녕 살아있었단 말이냐? 도신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가 틀린 건 단 하나다. 현천도사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현천도사가 4단계 후반의 전력을 폭발시켰다. 지면이 갈라지고 공기가 비틀리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도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간 봉인. 현천도사의 발밑 공간이 굳어버렸다. 폭발하던 법칙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막에 가로막혀 내부에 갇혔다. 출구가 막힌 힘이 역류하며 현천도사의 단전을 뒤흔들었다. 도신이 걸어갔다. 한 걸음씩. 사부와 제자의 거리가 좁혀졌다. 도신의 눈에 현천도사의 운명의 실이 보였다. 천도궁의 기운이 서린 짙은 금색의 실. 굵고 견고하며 오만한 빛이었다. 도신이 손가락으로 그 금색 실을 집었다. 현천도사의 육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느냐. 도신은 대답 대신 실을 당겼다. 단숨에 끊지 않았다. 고통이 온 육신을 훑고 지나가도록 천천히 당겼다. 실이 팽팽하게 늘어질수록 현천도사의 단전이 뒤틀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법칙의 기틀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비명이 폐허에 울려 퍼졌으나 곧 끊겼다. 실이 끊어졌다. 도신의 손 안에서 금색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졌다. 동시에 현천도사의 몸에서 모든 수련의 흔적이 증발했다. 그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하여 바닥에 고꾸라졌다. 도신은 쓰러진 사부를 내려다보았다. 3초간의 침묵. 그것이 마지막 예우였다.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강호는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살아남은 수련생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괴이했다. 이름 없는 소년 하나가 걸어 들어왔고 병기도 들지 않은 손짓 하나에 문파가 사라졌다는 것. 도신이라 했다. 그 이름은 이제 기적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 천하를 돌았다. 도시는 이미 남강을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는 소문에도 자신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었다. 다음,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사부의 서재에서 훔쳐낸 천도궁의 위치.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 천산. 상관없다. 가면 그뿐이다. 도신의 발걸음이 매서운 북풍을 뚫고 북쪽으로 향했다.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청운무는 먼지보다 못한 잔해로 화해 사라지고 있었다. 제8장 천룡.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천룡무회의 결전장이 단숨에 두 동강 났다. 두 천재가 부딪히며 뿜어낸 법칙의 파동이 조차하는 순간이었다. 허공이 비명을 지르며 찢기는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고 억지로 비틀린 시간의 압력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대지에는 참혹한 균열이 발생하여 수만 관중이 몰려있는 관중석을 향해 무자비하게 뻗어나갔다. 수십 길에 달하는 거대한 구렁이 경기장을 반으로 갈랐고 육중한 기둥들이 꺾이며 지붕 기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현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비규환의 중심에 선 두 사내는 돌상처럼 굳건했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균열의 양끝에 선 두 형체가 선명해졌다. 한 명은 서리빨처럼 고결한 흰 도포의 사내요. 또 한 명은 때에 절은 청의를 걸친 이름 없는 소년이었다. 둘 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숨을 집어삼켰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강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천룡무회의 결승전이었다. 10년에 한 번 강호 최대의 청년 고수를 가리는 무대. 천기각이 주최하는 이 자리는 문파의 차세대 대들보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리는 법칙의 수준과 향후의 잠재력이었다. 강호 모든 문파의 치밀한 계산과 야심이 이 대회장에 집결되어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 강호의 일에 관여하지 않던 신비로운 문파인 천도궁에서 참관인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귀빈석 최상단에 자리한 참관인은 소속도 이름도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문파의 거두들은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며 예의를 갖췄다. 대회 초기 도신이 접수처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이는 없었다. 소속과 이름을 대라. 소속 없음. 도신. 낡은 옷차림의 문파의 문양조차 없는 소년. 담당자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도신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차갑게 말했다. 법칙, 감흥을 측정해야 한다. 수정 기둥에 손을 얹어라. 도신이 무심하게 손을 얹었다. 3초가 지나기도 전이었다. 콱콱쾅. 수정 기둥 중앙에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이 순식간에 번지더니 사방으로 빗무리와 파편을 뿜으며 폭발했다. 법칙의 기운을 측정하는 보구가 그가 가진 압도적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접수 담당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주변 참가자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도신은 담담히 손을 떼며 물었다. 소속 없음. 도신. 이것으로 충분한가? 담당자가 넋이 나간 채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다. 1회전 상대는 창천검문의 직계 제자인 운봉이었다. 금속의 견고함과 공간의 변칙성을 동시에 다루는 명숙이었다. 운봉이 검을 뽑아 검기를 발산하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으나 도신은 여전히 빈손이었다. 공간 절단. 운봉의 검기가 공간을 가르며 쏟아졌을 때 도신은 그저 오른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허공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검기와 닿는 순간 거대한 검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분해되었다. 이어지는 도신의 권능이 운봉의 검을 향했다. 챙, 챙. 강철보다 단단했던 보검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바닥에 뒹굴었다. 금속의 결합 자체를 도려낸 일격에 운봉은 무기를 잃고 공포에 질려 물러섰다. 심판이 서둘러 경기를 중단시켰고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2회전의 상대인 빙온궁의 한빙 역시 적수가 되지 못했다.
경기장 전체를 얼음의 법진으로 덮어 발판을 봉쇄한 한빙이 무수한 빙탄을 날려보냈으나 도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시간, 가속. 자신의 시간만을 2배로 빠르게 회전시켰다. 빗발치듯 날아오던 얼음 송곳들이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느릿하게 보였다. 도시는 유유자적하게 그 사이를 걸어갔다. 한빙의 경악한 눈동자가 그를 쫓기도 전에 도시는 공간 이동을 통해 그의 등 뒤에 나타나 손날로 목덜미를 쳤다. 단 2초 만의 일이었다. 3회전의 상대는 정체를 숨긴 운명교의 첩자였다. 그는 운명 강화를 발동해 도신의 다음 행동을 천리 밖을 보듯 예측하여 필살의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도신은 그 모든 예측을 비웃듯 엉뚱한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운명의 실이 없는 자. 읽어낼 실이 없으니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다. 청년이 혼란에 빠진 0.3초의 틈을 놓치지 않고 도시는 공간 압축을 통해 그의 가슴을 가격했다. 청년은 피를 토하며 무대 밖으로 날아갔다. 관중석은 이제 경악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였다. 저 이름 없는 소녀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파문처럼 퍼져나갈 때 귀빈석의 천도궁 참관인이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의 막이 올랐다. 도신의 반대편에서 걸어 나온 자는 천무야였다. 천도궁이 내세운 이번 세대의 천명자. 그의 등 뒤에는 고귀한 금빛 운명의 실이 일렁였다. 천무야가 멈춰서서 도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했으나 이내 표정이 굳었다. 실이 없었다. 운명의 실이 보이지 않는 인간이 실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자인가? 운명이 보이지 않는 인간. 그래. 그리고 오늘 널 쓰러뜨릴 인간이다. 심판의 신호와 함께 천무야가 운명 법칙을 전개했다. 도신의 주변 공간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그물이 쳐졌다. 평범한 고수라면 그 법망 안에서 천무야의 의지대로 놀아났겠지만 도신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공기를 잡으려는 손짓과 다를 바 없었다. 천무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자신의 법칙이 이토록 무력하게 씹힌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도신이 시공법칙으로 응수했다. 주변의 시간이 조각나고 공간이 격자처럼 뒤틀리자 천무야의 시야에는 도신의 형체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무야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운명 절단. 상대의 기연과 행운을 통째로 도려내어 페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기술이었다. 천무야가 빈 공간을 움켜쥐며 실을 찾았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찰나의 공백. 도신이 시간 지연과 공간 이동을 동시에 발동하며 천무야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천무야 역시 운명 강화를 통해 충격을 분산하며 역습을 가했다. 콰드드. 중돌의 여파로 도시는 삼장을 미끄러졌고 천무야 또한 옆구리를 짚으며 신음했다. 두 사내는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응시했다. 천무야는 자신의 시간을 가속하며 공간 압박을 쏟아냈고 도시는 시공법칙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맞섰다.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경기장은 견디지 못하고 반파되었다. 지축이 뒤집히고 균열이 경기장을 갈랐다. 무승부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욱한 연기를 헤치고 천무야가 입을 열었다. 너는 강하다. 아직 멀었어. 도시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천무야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시선으로 쫓았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경계로 눈빛이 변해갔다. 귀빈석에서 일어난 천도궁 참관인은 전음석을 통해 급히 보고를 올렸다. 대상 확인. 시공법칙 사용자. 운명 공백 체질. 예측 불가. 전음석의 진동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본산으로 향했다. 대회장을 나서는 도시는 그 비릿한 기운을 느꼈다. 놈들은 보고하러 갔을 것이다. 강호는 이날 2명의 괴물을 기억하게 되었다. 천도궁의 천명자 천무야, 그리고 운명이 없는 자 도신. 두 이름은 이날 이후 강호의 풍운을 몰고 다니는 전설의 서막이 되었다. 제구장, 천룡.
금색 실이 끊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었다. 천도궁의 직파 장로이자 일대 고수였던 한경의 명줄이자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수행의 결정체였다. 공간을 가르는 단 한 번의 섬광. 그 찰나의 순간의 강호에서 이름만으로도 중소 문파를 침묵시키던 원로의 운명이 산산조각났다. 한경의 몸이 거칠게 경련했다. 무릎이 먼저 꺾여 대지를 짓눌렀다. 짚은 손가락이 흙바닥을 깊게 긁으며 비명을 질렀으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허망한 공기의 울음뿐이었다. 도신이 무심한 눈빛으로 손을 뻗었다. 운명, 포식. 허공을 부유하던 금색 운명의 자네들이 소용돌이치며 도신의 손바닥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한경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기운과 천도의 가호였다. 단 한 점의 남김도 없이 모든 것이 먹어치워졌다. 한경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다시는 숨을 내뱉지 못할 영원한 나락이었다. 주변이 돌처럼 굳었다. 장터를 오가던 상인도, 칼을 찬 수련자도, 길 가던 행인들도 모두 땅에 발이 묶였다. 천도궁의 장로가 대낮 길바닥에서 일개 소년의 손에 명줄이 끊기는 광경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누군가 뒤에서 숨을 들이켰으나 차마 내뱉지 못했다. 금색이 좋군. 두고두고 쓸 수 있겠어. 전룡무회가 막을 내린 다음 날이었다. 도시는 담담히 시가지를 걸으며 다음 행선지를 가늠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천도궁의 본산인 천산, 그 구름 위의 봉우리까지의 경로가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거리와 보급, 그리고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 그때 발소리가 앞을 막아섰다. 한경이었다. 50대의 나이에 4단계 후반에 도달한 절정 고수. 그의 뒤로는 본산에서 급파된 수아넷이 사방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전날 귀빈석에서 참관하던 자의 보고를 받자마자 밤을 새워 내려온 것이 분명했다. 도신, 너 같은 변종은 천도에 필요 없다. 당장 법칙 조각을 전부 내놓고 이 강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권위가 실린 일갈이었다. 천도궁 장로의 명이 떨어지면 5단계 이하의 수련자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강호의 묵계였다. 그러나 도시는 멈춰 서서 한경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다. 짙고 굵은 금색 실. 천도궁이 직접 벼려낸 2세대 남강 일대 최강의 기연이었다. 아깝군. 이런 보물을 여기서 쓰다니. 도신이 짧게 답했다. 그래. 그럼 하늘도 필요 없겠군. 한경이 살기를 뿜으며 손을 올렸다. 법칙을 발동하여 도신을 압살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도신의 전개가 한 발 더 빨랐다. 공간 절단. 허공의 선 하나가 그어졌다. 선이 금색 실에 닿는 순간 거창했던 위험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인과의 사슬이 조각나 흩어졌다. 한경은 경련 끝에 쓰러졌고 도시는 그 모든 운명을 삼켰. 살아남은 수아넷은 장로의 허망한 죽음과 도신의 무심한 눈을 번갈아 보다 넋을 잃은 채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날 저녁 소문은 들불처럼 강호를 덮었다. 천도궁 장로가 소년에게 3초 만에 죽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도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튿날 새벽 도신이 북진하던 길 위로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역방향으로 휘몰아치고 바람이 딱딱하게 멈춰섰다. 대기 전체를 적시는 무거운 중압감. 법칙의 기운이 땅으로 쏟아졌다. 마을의 모든 고수와 범인들이 일제히 쓰러졌다.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인간의 뼈가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는 절대자의 위압이었다. 장사꾼도, 행인도, 마을의 들개조차 배를 땅에 붙이고 신음했다. 오직 도신만이 그 압력의 폭풍 속에서 서 있었다. 천도의 압박은 운명의 실을 매개로 전달되는 법. 그러나 운명의 실이 없는 도신에게 그 압력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절반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럼에도 다리 근육이 뒤틀릴 정도로 무거운 무게였다. 도신은 대지의 발을 깊게 받고 버텼다. 허공에서 형체가 강림했다. 천도진인. 천도궁의 궁주이자 이 땅에서 천도와 가장 가까운 인간.
외형은 60대였으나 그 눈동자에는 수백 년을 건너온 자의 심연이 담겨 있었다. 몸에서는 어떤 기운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가장 무서운 증거였다. 그가 발소리도 없이 착지하며 입을 열었다. 내 정체를 알고 싶나? 너는 천도가 만든 존재다. 천도진인의 목소리는 설득이 아닌 낙인이었다.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창조한 비상수단. 운명이 없고 기록에도 없는 존재. 너는 천도가 직접 설계한 도구일 뿐이다. 도시는 그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3초의 정적이 흘렀다. 놀람도, 부정도, 분노도 없는 무채색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천도진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돌아오라. 천도의 품으로. 내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여라. 그것이 내 비천한 존재의 유일한 이유다. 도신이 차갑게 소리 없이 웃었다. 태어남 따위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것만이 나다. 그 선택이 세계를 파괴하더라도 말이냐? 세계가 내 선택을 막을 이유가 없지. 침묵이 흐른 뒤 하늘이 거대한 균열처럼 갈라졌다.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칠흑 같은 틈새였다. 그 안에서 구름보다 거대한 금빛 눈동자가 나타났다. 천도의 눈. 압력이 배로 치솟았다. 주변의 수련자들은 의식 자체가 차단된 채 기절했다. 살아있는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마을에서 도신의 뼈가 비명을 질렀다. 관절이 삐걱대며 무너지려 했지만 도신은 시공법칙을 전개해 압력의 경로를 비틀었다. 오류라고. 그 오류가 너를 먹겠다. 500년 전 같은 눈앞에서 죽었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신은 꼿꼿이 서서 하늘을 쏘아보았다. 천도진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번졌다. 천도의 직속 압력을 버티는 4단계 수련자라니 강호의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변수였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천무야였다. 흰 도포를 휘날리며 손에 천멸검을 쥐고 있었다. 천도궁의 의지를 담아 만든 전설의 검. 그가 도신과 궁주 사이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천무야, 물러서라. 이것은 내가 관여할. 천도는 나를 이용했다. 천무야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서늘했다. 원망보다 더 깊은 결론이 담긴 어조였다. 천도의 도구로 태어나 검으로 살았다. 천도가 원하는 것을 베는 것이 존재 이유라 배웠다. 그러나 천도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선택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검을 들어 하늘을 겨누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도신을 보았다. 적으로서가 아닌 같은 고뇌를 짊어진 동반자의 눈빛이었다. 이 싸움은 내가 끝낸다. 너와 내가. 도신은 천무야의 운명실을 보았다. 금색의 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천도가 설계한 길을 스스로 끊어내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다. 좋아. 마지막은 너와 하겠다. 천도진이는 제자의 배신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늘의 눈이 천무야를 살피더니 거대한 계산 끝에 서서히 다지기 시작했다. 10여 초에 걸쳐 구름이 다시 합쳐지고 압력이 걷혔다. 천도진인이 사라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천산으로 오너라. 거기서 모든 것을 매듭짓자. 남겨진 도신과 천무야는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기운이 있었다. 천무야가 먼저 등을 돌려 북쪽 천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도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500년 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생각은 길지 않았다. 도신 역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천산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이제 세계의 마지막 무대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제10장 광마. 천산이 비명을 질렀다. 정상부터 시작된 파멸이었다. 수천 년을 버텨온 거대한 바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 허공으로 솟구쳤고 찰나의 순간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날렸다. 구름은 단칼에 베인 듯 쪼개졌으며 두 절대자의 법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접점마다 공간이 유리창처럼 박살났다.
그 칠흑 같은 균열은 바닥을 타고 내려가 천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산맥의 근간이 뒤틀리는 진동 속에서 대지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두 사내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서슬퍼런 살기를 머금은 흰 도포를 입었고 한 명은 풍파에 절어해진 푸른 옷을 걸쳤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쪽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직 천산만이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며 침몰할 뿐이었다. 사흘 전 도신이 천산의 지맥을 밟았을 때 천도진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천도궁의 정예 고수 15명이 삼엄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서 있었다. 모두가 내공의 경지가 4단계를 넘어서는 절정의 고수들이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도신에게 달려들지 못했다. 진인의 엄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도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형적인 위압감이 그들의 혈맥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인은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입으로 난 변수가 보여줄 마지막 증명을 지켜보려는 듯했다. 그곳에는 천무야도 와 있었다. 그가 도신을 향해 천산에서의 첫마디를 던졌다. 제대로 싸우자. 도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구절절한 사설도 구차한 조건도 필요치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산의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천도진이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정상의 발을 디딘 순간 천무야가 전력을 다해 자신의 법칙을 전개했다. 운명의 법칙, 시간의 법칙, 공간의 법칙, 3대 법칙의 동시 발동이었다. 500년 전 천도궁의 전대 궁주조차 미완성으로 남겼던 신의 영역을 천무야는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공기가 얼어붙고 세계가 천무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도신 주변의 모든 가능성은 천무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틀렸고 시간은 천무야의 검 끝에서만 가속되었으며 공간은 그의 의지대로 구부러졌다. 오직 운명 법칙만이 도신의 몸에 닿지 못한 채 겉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신은 시공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격돌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이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고 이질적인 공간 구성이 서로를 밀어냈다. 접점에서 발생한 폭발이 정상의 암석들을 소멸시켰다. 이것이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충돌이었다. 천무야가 천멸검을 뽑아들었다. 천멸검법, 그 첫 번째 초식인 공간 배기가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히 날붙이로 베는 것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를 매개로 하여 상대의 존재를 도려내는 무서운 참격이었다. 도신은 피하지 않았다. 시간, 역행. 도신의 낮은 주문과 함께 검기가 통과하던 공간이 찰나의 순간 전으로 되돌아갔다. 검기가 도달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회귀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질재하던 공격이 허무로 돌아가 사라진 것이다. 천무야의 눈이 가늘어졌다. 도신은 이미 공간을 비틀어 천무야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육중한 손바닥이 천무야의 옆구리를 노리고 쇄도했다. 천무야는 검을 회전시켜 방어와 동시에 역습을 가했다. 두 번째 초식, 역류하는 검기가 도신의 진각을 가로막았다. 10번, 20번의 합이 오갔다. 합이 거듭될수록 천산의 정상은 조금씩 깎여나갔다. 천무야는 세 가지 법칙을 정교하게 엮어 도신을 압박했다. 운명으로 자신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시간으로 몸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었으며 공간을 조작하여 도신의 이동 경로를 좁혔다. 도신은 묵묵히 버텼다. 공간을 비틀고 시간을 되돌리며 천무야의 운명 법칙을 무력화시키는 면역의 힘으로 맞섰다. 30번째 교환이 이루어질 때였다. 천무야의 천멸검법 5번째 초식이 도신의 왼팔을 스쳤다. 뜨거운 선혈이 허공에 뿌려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도신의 공간 압축이 천무야의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강타했다. 우두두. 천무야가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부러진 뼈마디를 무시하고 검을 짚으며 버텼다. 다시 일어서려 했으나 파괴된 관절은 주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도시는 그 패자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천무야가 고개를 들었다. 피와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으나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 눈이 도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졌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담백한 목소리였다. 패배를 인정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다. 왜 나를 살려두는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다. 도신이라는 자가 누군가를 살려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500년을 홀로 살아온 자, 감정을 제로 만들어버린 괴물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의미를 묻고 있었다. 도신이 그를 내려다보며 3초의 침묵을 지켰다. 필요해서. 천무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500년의 고독 끝에 나온 그 한마디는 천무야의 심장을 관통했다. 천무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러진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하늘 전체가 거대한 힘에 짓눌렸다. 천도진인이 자신의 모든 내력을 쏟아부어 전력을 발동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무의가 아니었다. 천도 그 자체에서 끌어올린 절대적인 법칙의 기운이었다. 하늘 전체가 법칙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고 천산의 구름은 거대한 아가리처럼 변해갔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천도진인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여기서 끝낸다. 그것은 도신과 천무야, 둘 모두를 향한 심판이었다. 이윽고 하늘이 다시 갈라지며 천도의 눈이 강림했다. 이번엔 달랐다. 예전에는 그저 지켜보는 눈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강림하여 세상을 덮으려 했다. 동공 없는 금빛 안구가 천산 위로 완전히 내려앉았다. 공간 자체가 천도의 존재감으로 꽉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내공의 경지가 낮은 수련자들은 즉사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천도궁의 고수들조차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오직 도신과 천도진인,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부릅뜬 천무야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천도의 목소리가 뇌전처럼 쏟아졌다. 이 세계의 오류를 제거한다. 도신은 거침없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운명, 포식, 최대 발동. 지금껏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이었다. 이전의 포식이 개인의 운명을 앗아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도신이 발동한 것은 천도의 눈 자체를 향한 것이었다. 세계의 운명 법칙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포식의 입이 열렸다. 천도의 눈에 균열이 생겼다. 진의 영역에 틈이 벌어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천도진인의 얼굴에 두려움의 빛이 번졌다. 그러나 도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천도를 완전히 집어삼키기에 아직 모자랐다. 도신의 몸이 엄청난 압력에 눌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천무야였다. 그는 부러진 무릎으로 검을 지팡이 삼아 한 발 한 발 도신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도신의 옆에 섰다. 도신이 옆을 보았다. 천무야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금색 운명의 실을 움켜쥐었다. 천도궁이 설계한 완벽한 운명, 천명자의 자격이었다. 내가 쓰거라.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이딴 운명은 필요 없다. 천무야는 자신의 금색 실을 도신의 포식 속으로 밀어넣었다. 천명자의 운명이 포식의 연료로 더해지자 그 위력은 10배 이상으로 증폭되었다. 천도의 눈에 난 균열이 깊게 패어 들어갔다. 천도진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천도와 연결되어 있던 그의 운명의 실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법칙의 기반이 무너지자 그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바닥을 굴렀다. 천도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운명의 법칙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강호 전역에 퍼져 있던 운명의 실들이 끊어져 나갔다.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삶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끈이 사라지는 생경한 감각을 느꼈다.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도시는 결정했다.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 천도를 완전히 부수면
세계를 지탱하는 다른 법칙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괴가 아니다. 급수다. 도시는 운명 포식의 방향을 틀었다. 천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도의 법칙 자체를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도신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일어났다. 손끝에서 시작된 빛은 팔을 타고 몸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가시화된 법칙의 기운이었다. 세계가 일순간 멈췄다. 천도의 눈이 도신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에 처음으로 감정 같은 것이 번졌다. 두려움이 아닌 마땅히 올 것이 왔다는 인정의 빛이었다.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류가 세계를 고치는군. 천도의 눈이 서서히 닫혔다. 이번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 영원한 잠이었다. 하늘의 균열이 봉합되고 잃어버렸던 태양의 빛이 천산 정상에 내려앉았다. 도신의 몸에서 광채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세계의 운명들은 이제 금색도 검은색도 아닌 무색으로 변해갔다. 각자의 선택이 운명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신이 텅 빈 하늘을 향해 읊조렸다. 이제 운명은 없다. 각자가 선택한다. 천무야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자신의 근원이었던 운명을 모두 넘겨주었으니 몸이 버틸 리 없었다. 도신은 그에게 다가가 쓰러지는 신형을 받아냈다. 천무야가 간신히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다. 세계가 바뀌었나? 바뀌었다. 천무야가 안도하며 눈을 감으려 하자 도신이 덧붙였다. 죽지 않는다. 운명이 사라진다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 삶이 오롯이 내 것이 되었을 뿐이다. 천무야는 다시 눈을 떠 하늘을 보았다. 실 한 가닥 보이지 않는 맑은 하늘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도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산 아래로 걷기 시작했다. 도신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잘 가라.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남강 변방의 작은 주막에서 소월은 이제 10살의 어엿한 소녀로 자라 있었다. 주막 주인의 보살핌 아래 밥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며 글을 배웠다. 어느 날 주막을 찾은 행상이 강호의 소식을 전했다. 천도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 예언과 기연의 연결이 끊겨 혼란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는 소문들. 소월은 넌지시 물었다. 도신 아저씨는 어디 계실까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지 오래라고 했다. 소월은 빙그레 웃었다. 그 사람다운 이별이었다. 소월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자신의 운명의 실은 아무런 색이 없는 무색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소월이 빈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대답은 없었다. 도시는 이미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운명의 굴레가 사라진 세계에서 그의 발걸음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태초부터 오직 그만이 간직해왔던 것이었다. 스스로 정하는 길. 선택.